성재 씨, 나 너무 무서워. 저 아저씨가 맨날 우리 가게 앞을 엿보고 기웃거리더니 결국 내 지갑까지 훔친 거 있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손가락으로 김 씨를 가리키며 마치 범죄자를 가리키듯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아버지라니? 설마 이 청소부 아저씨가 오빠 아버님이라고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저 여자가 네 여자친구냐? 예, 아버지.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길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내가 훔쳤다는 둥 도둑놈 취급을 하고 있질 않나? 아니, 그게... 오빠, 난 몰랐어. 그냥 청소부인 줄 알고. 결국 청소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야.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네가 이렇게 사과했을까? 경기도에 사는 김 씨는 올해로 75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았고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끝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공부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막노동을 하며 하루 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부모님과 동생들의 끼니를 해결했고 겨우겨우 집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이대로는 아무리 일해도 나아질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손수 국밥을 끓이고 새벽부터 육수를 우려내며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리면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내놓았고 비 오는 날에도 우비 하나 걸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한겨울이면 손이 터지고 여름이면 땀범벅이 되면서도 단 하루도 장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막 4살을 넘겼을 무렵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식당 일을 하던 시절에는 주방 한편에 작은 바구니를 놓고 그 안에 아들을 재웠습니다. 김 씨가 손님들에게 국밥을 내놓을 때면 주방 한쪽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아야! 아들의 울음소리가 주방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국밥을 손님에게 내놓다 말고 급히 뒤돌아보았습니다. 진우야, 어디 다쳤어? 아빠 뜨거워. 손이 아파. 김 씨는 재빨리 아들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심한 화상은 아니었지만 어린 손등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곧장 주방 싱크대로 가서 찬물을 틀어 아들의 손을 식혀주었습니다. 아들은 훌쩍이며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면 안 돼? 진우야, 아직은 어려서 혼자 나가면 안 돼. 아빠가 일하느라 따라 나갈 수 없어. 다른 애들은 다 밖에서 노는데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아빠가 일 끝나고 나면 그때 같이 나가자. 알겠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은 항상 아빠가 일하는 식당 한편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김 씨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 한 끼는 꼭 아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정성 덕분에 아들은 바르게 자랐습니다. 아내 없이도 씩씩하게 자라난 아들은 공부도 성실히 하며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낸 지난 세월이 그제야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식당을 차렸고 20년 동안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식당이 자리 잡으면서 조금씩 돈이 모였고 그는 그 돈을 아껴 작은 땅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총구석에 허름한 땅이라고 했지만 김 씨는 언젠가 값이 오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50대가 되던 해 그는 모아둔 돈과 대출을 끼고 마침내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을 샀을 때만 해도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몇 년 후 주변에 개발이 시작되면서 건물의 가치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김 씨는 자신이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건물주로서 앉아서 임대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손 놓고 있으면 몸이 근질거려서 못 살지.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건물 관리를 직접 하며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일을 스스로 맡았습니다. 손수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계단을 닦고 가끔은 수도관이나 전등을 손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밴 인생의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지 않는지, 복도 조명이 나간 곳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건물을 직접 관리하며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건물 옆 상가 1층에는 화려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네일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 세련된 의자와 다양한 네일 컬러가 정리된 진열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을 운영하는 젊은 여자 최현진은 늘 트렌디한 옷차림과 세련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옆 건물 앞을 청소하는 김 씨를 스쳐 지나가듯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따로 인사를 건네거나 관심을 가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김 씨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 아저씨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관리받고 깔끔하게 다니는데 저렇게 낡은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이지? 현지는 가끔 김 씨가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건물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고급 네일숍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일숍 한쪽에서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던 최현진은 창밖을 힐끔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야, 저 옆 건물 청소부 아저씨 또 왔어. 아, 아니지, 저 할아버지. 그녀는 빨대를 입에 문 채 창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니? 청소부라도 좀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청소하는 분들도 다 유니폼 입고 단정하게 다니잖아. 근데 저 아저씨는 뭐야? 늘 땀에 절어 있고 옷도 낡아빠진 거 하나 걸치고 솔직히 좀 별로야. 직원 중 한 명이 무심하게 고개를 들고 창문 밖을 보았다. 그냥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건물 앞에서 저렇게 얼쩡거리니까 괜히 손님들 도망갈 것 같다니까. 그녀는 일부러 손부채질을 하며 말투를 낮추었다. 게다가 솔직히 좀 냄새 날 것 같지 않니? 그 말을 듣던 다른 직원이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 그건 너무했어요. 우리 매장 쪽으로 오기만 해도 뭔가 탁한 냄새가 확 풍기는 것 같지 않니? 나는 좀 신경 쓰이던데. 직원들은 그냥 웃어넘겼지만 최현진은 여전히 불쾌하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현진은 늘 자신의 가게 앞을 지저분한 이미지로 만들까봐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씨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를 그저 청소부 아저씨로만 여기며 지나쳤습니다. 현진은 언제나 자신이 고급 고객층을 상대하는 사업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녀의 네일숍에는 늘 세련된 옷차림을 한 고객들이 드나들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 최신 네일 아트를 받으며 럭셔리한 삶을 즐기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신도 그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그냥 네일숍이 아니야. 고급스러운 감성을 파는 곳이지. 그래서 손님들도 여유로운 분들이 많이 찾고 나도 거기에 속하는 편이지. 현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가게가 이 동네에서 가장 품격 있는 공간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나오던 현지는 건물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는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낙엽과 먼지를 쓸고 있었고 낡고 오래된 작업복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현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또 저 할아버지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는 커피숍에서 사온 커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현지는 슬쩍 김씨 쪽을 바라보더니 그냥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부러 김씨 앞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우는 김에 그것도 같이 치워주세요. 김씨는 순간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허리를 숙여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최현지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예 팔짱을 낀 채 한 발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갸웃하며 비꼬듯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저씨, 제발 대낮에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서성이지 마세요. 우리 가게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손님들이 다 볼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김 씨도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가늘게 뜬 채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모르게 불편했는지 최현지는 짜증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일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은근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뭐 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쉬고 말고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가씨가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심하다는 듯 김 씨를 한번 훑어보더니 가볍게 손을 휘저으며 네일숍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가게 안에서는 다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최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직원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어이가 없네. 그는 다시 묵묵히 빗자루를 손에 쥐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김 씨는 평소처럼 건물 앞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손에 쥐고 길가에 떨어진 낙엽과 담배꽁초를 쓸어내며 한쪽 구석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단 아래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저게 뭐지? 김 씨는 허리를 숙여 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손때 하나 묻지 않은 새 것 같은 상태였고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누가 찾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습니다. 비싼 지갑 같은데 누군가 잃어버렸겠군. 그는 천천히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과 고급스러운 카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면허증 같은 신분증도 있는지 살펴봤지만 아무런 신분 확인 서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빗자루를 한쪽에 세워두고 지갑을 조심스럽게 손에 쥔 채 주인을 찾기 위해 상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지갑 주인분 없나요? 그는 첫 번째로 옆 건물 카페에 들러 직원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는 꽃집과 의류 매장, 작은 편의점까지 들러 가게마다 주인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네일숍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네일숍 문이 열리며 최현지가 가게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김 씨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갑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저거! 현지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손가락으로 김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내 가방에서 없어진 거야.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두 눈을 번뜩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아저씨, 그동안 가게 앞에서 기웃거리던 게 수상했어. 혹시 내 지갑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김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손에 들린 지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건물 계단 아래에서 주운 것이었는데 도둑으로 몰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길에서 주운 거라고. 그러나 최현진은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김 씨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 갔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그냥 넘어갈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청소부 아저씨가 도둑질이라도 했대? 아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하네. 사람들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를 범죄자로 단정짓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가게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도둑이야? 나는 바닥에서 주웠다고 했잖아. 그러나 최현진은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뻔뻔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우연히 길에서 내 지갑을 주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세상 모든 도둑이 주웠다고 하겠죠. 근데 왜 하필 우리 가게 앞에서 발견됐을까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저 청소부 아저씨 평소에도 우리 가게 앞에서 기웃거렸어요. 저번에도 가게 앞에서 몰래 훔쳐보더니 쳐다보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김 씨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손으로 직접 일하며 땀 흘려본 돈만을 믿고 살았고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지야!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그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 씨의 아들 성재였습니다. 현지는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팔짱을 끼고 마치 피해자인 척 아련한 눈빛으로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재 씨, 나 너무 무서워. 나 정말 불안해 죽겠어. 성재는 주변의 웅성거림을 들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성재에게 바짝 다가가며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저씨가 맨날 우리 가게 앞을 엿보고 기웃거리더니 결국 내 지갑까지 훔친 거 있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변태 아니야? 나 무서워서 요즘 제대로 가게 문도 못 열겠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김 씨를 가리키며 마치 범죄자를 가리키듯 소리쳤습니다. 이 아저씨 좀 어떻게 해줘? 성재 씨. 이대로 뒀다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사람을 보자 성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최현진은 성재의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다시 한번 성재와 김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 아버지라니? 설마 이 청소부 아저씨가 오빠 아버님이라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청소부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김 씨를 향했던 차가운 시선들이 반대로 최현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했던 성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꼭 움켜쥐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어허,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 할 것만 같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성재의 냉랭한 눈빛이 그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그녀는 차라리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네 여자친구냐? 그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 씨는 이를 악물더니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성재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길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내가 훔쳤다는 둥 변태 취급을 하고 있질 않나? 김 씨는 주먹을 꽉 쥐고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뭐 저런 못돼 먹은 여자가 다 있냐? 그 순간 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 아니, 그게.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눈을 크게 뜨고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성재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지 씨, 도대체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최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니, 성재 씨, 저는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성재는 굳은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지 씨, 지금 제 아버지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치며 망신을 주신 겁니까? 김 씨를 향했던 조롱과 의심의 시선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최현지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관리실로 가서 CCTV를 돌려보시죠.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경찰서에 가야 할 사람이 누군지 두 눈으로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씨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저 여자가 하도 난리를 치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줘야겠구나.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그러자 현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을 떨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너무 흥분해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수로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다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꼭 확인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도둑으로 몰았으니 분명히 확인해야죠. 그래야 현지 씨 억울함도 풀리겠지요.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확신하더니 왜 갑자기 말을 바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소리쳤으면 책임을 져야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갑게 느껴지자 최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재 씨, 정말 이럴 거예요? 그녀는 울먹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성재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입술을 꼭 깨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발을 질질 끌며 관리실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손끝이 차갑게 식고 있었습니다. 관리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관리인은 성재의 요청을 듣고 빠르게 CCTV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모두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현지가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다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길을 지나쳐갔고
지갑은 계단 아래쪽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분 뒤 CCTV에는 김 씨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훔치는 모습 같은 건 없었습니다. 김 씨를 향했던 의심과 불신의 시선들이 이번에는 현지를 향해 일제히 꽂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손끝을 움켜쥐고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말한 청소부 도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널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어.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사람들이 최연지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성재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할 말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난 몰랐어. 그냥 청소부인 줄 알고. 결국 청소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야? 그녀는 다리가 풀린 듯 주춤거리다가 결국 두 무릎을 바닥에 꿇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김 씨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한 거예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볼 뿐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청소부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했지.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손님을 상대하며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다. 손으로 직접 일하며 정직하게 돈을 벌고 남에게 손에 한 번 끼친 적 없이 살아왔어. 하지만 넌 뭐라고 했지?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아까까지 자신을 향해 던졌던 그녀의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우리 가게 분위기 망친다. 늙었으니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며 살아왔으니 이제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냐? 최연지는 뺨이 화끈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피해서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건 내가 성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그렇게 함부로 대해왔던 내 태도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간절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아버님. 그러나 김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실망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단호한 시선으로 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청소부였다면 내가 이렇게 사과했을까? 김 씨는 그녀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건 네 인생의 교훈이라 생각해라. 최연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흐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의 본성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봤던 상가의 상인들과 지나가던 손님들은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네일숍 사장님,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청소하시는 어르신한테 저렇게까지 막말을 하다니 충격적이네. 이런 말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일숍 사장님의 인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갔습니다. 이 게시글은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날 오후부터 네일숍 앞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네일숍 앞에는 평소처럼 손님들이 오갈 시간이었지만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원래 예약도 밀려있던 곳 아니야? 왜 이렇게 썰렁해? 몰라? 여기 사장님이 어르신 무시하고 막말한 걸로 소문 다 났잖아. 헐, 진짜. 나 여기 단골이었는데 다시는 안 와야겠다. 그동안 최현지를 믿고 찾아왔던 단골 고객들은 더 이상 그녀의 네일숍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최현지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니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저 사소한 오해가 생겼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태도를 보고 더욱 실망했습니다. 와, 반성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뻔뻔하네. 진짜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저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나는 거지. 그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까지 추가되며 네일숍에 대한 평가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질 않던 가게는 하루아침에 썰렁해졌고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습니다. 자신이 평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그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네일숍은 며칠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네일숍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본 것은 텅 빈 가게와 임대문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일숍을 잃은 것도 모자라 현지는 결국 성재와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성재는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현지는 애타게 매달렸습니다. 성재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 안 할게요. 그러나 성재는 단호했습니다. 현지 씨,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녀는 성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잖아. 우리 엄마도 내가 결혼한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그녀는 울먹이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성재의 눈빛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현지 씨는 어떻게 했어? 잘못을 인정했어? 아니지. 오히려 뻔뻔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잖아. 그게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네가 아버지를 향해 보여준 그 태도. 그게 언젠가 나한테도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나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안 돼, 성재 씨.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애원하며 바라보았지만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떠났습니다. 현지는 모든 걸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성재는 김 씨를 찾아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현지가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겪으신 걸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제 선택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게 알았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진짜 좋은 사람은 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란다. 하지만 저렇게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속은 텅텅 비어있기 마련이지.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다. 성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는 사람을 좀 더 깊이 보고 판단해야겠어요.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 깊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성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성재는 그 따뜻한 사람과 결혼하여 아버지 김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김 씨도 아들의 선택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제야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성재는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질과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아 보인다고 존중하고 어떤 이는 초라해 보인다고 무시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단순한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